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계속 잡겠다고 하잖아요. 대출 시장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좀 감지가 좀 되나요? 좀 어떤가요? 대출은 네. 지금 정권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절대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럴 때가 나는 기회라고 보긴 하거든요. 경매 구매에서는 주거래은행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특판이나 금리 조건 이런 거에 따라 다 훨씬 주거래은행보다 유리할 텐데, 그래서 저는 입찰 전 상담부터 하지만 낙찰 받으시고 조건을 최소 한 7개 이상은 보내드려요. 그래서 선택하시게끔, 그게 한정돼 있지 않고 경매 대출 이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조건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그 시기에 최적 금리와 한도와 그 물건에 맞는 투자 방향에 맞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대출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도 내가 투자할 수 있게끔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2인자. 오늘 우리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이자 대출 전문가이신 홍 국장님 모시고 대출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이랑 대출이에요. 요거 두 개 안 되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는데, 세금은 이 전문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세무사분들. 세무사님들한테 1년에 기장료 100만 원만 딱 내면은 우리 세금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해야 되는 게 우리 대출이에요. 대출 부분만 검토하고 나서 우리가 시세 판단 잘하고 딱 들어가면 끝인데, 이 대출이 요새 계속 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부동산 2인자에서 대출 업무를 전반적으로 맡아주시고 계신 홍현우 국장님이신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공매 위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해주는 금융권들이 있죠. 뭐 1, 2, 3 여러 금융권이 있는데, 그 금융권과 이제 경매 공매 낙찰 받으시는 낙찰자분들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은 일을 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나요? 경매 법정에 가시면 대출 네. 이모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분들보다 연차는 당연히 적겠죠. 5년 차 됐는데 5년 차면 전문가죠, 국장님. 이 업계에서 이게 이제 5년 차가 되면 이제 강사들도 그렇고 물갈이가 한번 싹 됩니다.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쳐서 깜빵 가는 사람들이 좀 많고, 아니면 이제 이 업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5년 차인데도 어떻게 보면 촬영도 잘 안 하시고 강의도 잘 안 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는 내가 그래도 세상에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출을 몇 건 정도 하셨어요? 5년 동안? 그거는 세본 적이 없어서 그랬고, 야, 그냥 세본 적이 없어서 모를 정도로 많이 하신 건가요, 그럼? 그냥 한 달에 네. 2, 30건? 한 달에 2, 30건?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 30건이면 1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뭐 한 200건 정도 하고, 5년이면 1000건이네. 네 자릿수의 대출을 하신 경험, 이 소중한 경험을 오늘 이 영상에 담을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이 대출 관련된 부분들 다 인사이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대출 관련된 전문가분들에게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진짜 온전하게 대출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출이랑 부동산 경매 투자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후자는 좀 귀해요. 왜냐면 내가 대출을 하면서 실제로도 이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흘러가는 흐름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홍 목사님은 어떻게 대출만 진행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투자도 같이 병행을 좀 하시나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5년 전에 처음 네. 경매 공매 강의를 들었고, 그때부터 투자를 해서 경매 뭐 신탁 공매, 파산 공매까지 네. 한 5건 이상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네. 대출 이모분들과는 다른 네. 좀 대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확실히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게 조금 다르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부동산의 첫걸음을 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부동산을 한 건 사고 팔아보는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처음이자 끝인데, 그걸 그냥 반복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대출 관련돼서 시청자분들이 분명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저희가 아는 경락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시중의 대출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일단 대출 앞에 경락잔금이랑 붙은 것 자체는 그냥 경매로 취득을 하면서 내가 잔금을 낸다, 은행권에서 경락잔금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뿐이고, 네. 일반 은행이든 시중인데 다 똑같은 담보대출이에요. 그쵸. 그냥. 네. 제가 요거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항상 경락자금 대출 뭐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경락자금 대출은 없거든요. 그냥 통칭을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고, 거기 가면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개인으로 해서 신용대출 받을 때도 있고, 신탁대출 땡길 때도 있고, 이 대출의 총칭이라고 나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어려우신가 봐요. 워낙 단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들의 몇 군데를 뽑아놓고 보통 대출을 좀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좀 멀리 있는 은행에서도 조건이 좋으면 땡겨와서 더 대출을 진행을 하시나요? 웬만하면 전국의 은행들이 다 있고요. 1금융권부터 2금융권까지 네.
뭐 보험사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게 분명히 있는데, 왜냐면 이 1금융권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딱 받으려고 하니까 2금융권이잖아요. 2금융권에서 받으면 제일 첫 번째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신용점수 떨어지지 않나요? 이 질문 나 정말 많이 받거든요.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심지어 그 대출 심사를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도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줄 아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1금융권, 2금융권 뭐가 좋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시기마다 특판할 때마다 아닐 때마다 결국엔 금리와 한도 조건을 좋은 데를 선택하는 것 뿐이지 2금융권이 좋다, 1금융권이 좋다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좋은 조건을 따라가는 거고 어차피 뭐 신용점수나 이런 거에는 전혀 무관합니다. 2금융권을 선택하든지 1금융권을 선택하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상관없이 대출만 잘 나오면 된다. 네. 이 모든 조건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가장 우량하게 이제 뽑아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부동산 2인자. 제가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경우는 몇 번 있는데, 좀 멀리서 이제 대출 자서를 직접 받으러 오시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작년인가 대출 자서를 썼었을 때 제가 KTX 역사에서 그냥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대출 자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강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게 그 KTX역에서 올라와가지고 대출 서류 쓰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 직접 가야 되는 거 아니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좀 많은가요? 아니면 좀 적은가요? 있습니다. 있고 좀 있죠. 그렇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 지방 은행의 조건이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2금융권 그 은행 담당자분들인데 그 담당자분들이 뭐 한 건이 있다고 해서 올라오진 않아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예, 여기에서 판을 할 때 쓰더라고요. 한 네. 여러 건 모아놓고 담당자분이 저 서울역이든 뭐 네. 광명역이든 올라오셔가지고 카페나 이런 장소에서 대출 자서 서류 받는 대로 다 받고 이제 은행에 가서 제출해서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1금융권에서는 대출 상담사라는 자격이 있어야 그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1금융권에서는 대출 상담사 분들이 직접 받으시고 2금융권 은행에서는 은행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서류 가지고 와서 올라와서 이렇게 자서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근데 주거래 은행에 대출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이제 대출 상담사분들을 통하면은 홍 국장님을 통하면 더 이제 좋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경매 구매에서는 주거래 은행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특판이나 금리 조건 이런 거에 따라 다 훨씬 주거래은행보다 유리할 텐데 보통 상가나 뭐 토지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주거래은행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2인자에서는 뭐 아파트 빌라 위주로 많이 하죠. 그러면 주거래은행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입찰 전 상담부터 하지만 낙찰 받으시고 조건을 최소 한 7개 이상은 보내드려요. 그래서 선택하시게끔 그게 한정돼 있지 않고 경매 대출 이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조건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그 시기에 최적 금리와 한도와 그 물건에 맞는 투자 방향에 맞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대출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도 내가 투자할 수 있게끔 계속 대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도 물론 해보신 분도 계시고 초보자분들도 계시고 이미 투자를 잘 하시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급자분들에게는 대출이란 게 크게 두렵지 않겠지만 초보자분들, 내가 이제 갓 첫걸음을 떼는 애기 투자자들에게 대출에 대한 부분을 뭐 조언을 드리고 싶다, 대출을 좀 잘 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입찰하기 전에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뭐 본인이 주택수가 몇 주택자고 뭐 주택수, 소득이 어떻게 되고 소득이 어떻게 되고 뭐 대출이 어느 정도 있고 본인의 신용점수가 몇 점이고 내가 이 물건으로 뭐 단기 매도를 할 건지 월세를 줄 건지 이런 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점수가 적어도 750점 위로는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아닌 비조정 지역 비수도권으로 갔었을 때는 다주택자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수도권은 대출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기대출이 너무 많다 그러면 좀 대출이 힘들고, 소득이 없으면 뭐 카드 사용량, 신용카드라도 뭐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써야 되고, 그런 조건들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뭐 대출 받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 게 맞을까요? 이런 뭐 몇몇의 조건들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해주신 신용점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신용점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몇 점 정도가 넘어가면 돼요? 일단은 가계대출은 750점 정도? 그 정도만 돼도 그 이하도 사실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는데 네. 저는 웬만하면 투자자분들은 KCB와 나이스 신용점수가 있는데 무조건 850점 이상은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10개
개의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신용 점수에 따라서 한 개로 줄어들 수 있어요. 아, 한 개로요? 10개가? 소득이 아무리 높아 신용 점수가 안 좋아버리면 야, 그러니까 10개를 선택할 거를 한 개밖에 선택을 못 해요. 그래서 일단 신용 점수는 850점 이상을 투자자분들은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하 돼도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줄어든다. 조건이 달라지겠죠. 조건이 많이. 달라진다. 많이. 이게 또 개인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마다 또 보는 게 달라요. 네. 신용 점수를. 네. 일단 개인 가계대출은 진짜 750점, 700점 돼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사업자 대출로 넘어가는 순간 700점대 부결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프리랜서 분들도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프리랜서인데 대출 되나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3.3% 떼고 나서 이렇게 소득 증빙 좀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면 괜찮지 않나요? 본인이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본인의 소득 자료를 뽑아내는 게 우선이에요. 네.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라는 거를 홈택스나 본인 사업체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얼마가 찍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그걸 확인 안 해요. 그리고 프리랜서인데 내가 소득이 얼마 잡히는지도 몰라요. 네. 대부분. 그러면 본인이 소득이 얼마 잡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대출 이렇게 된다. 계산을 해드릴 수 있고 이 정도 나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프리랜서면은 연에 얼마 정도 찍혀야지 무난하게 대출이 나올까요? 일단은 그런 프리랜서 분들은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과 소득을 산정하는 한도가 한 10% 정도 줄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 연봉이 1억인데 그러면 1억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그런 프리랜서 분들은 그 소득이 1억으로 잡히더라도 그 소득 전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가계대출이냐 사업자 대출이냐 어떤 대출을 받을 거냐에 따라 다른데 가계대출이라고 하면 인정되는 소득에서 DSR 맞춰서 개인 가계대출이 나올 거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드리지만 DSR이 맞지 않더라도 소득 증빙, 이자를 낼 수 있는 이자 상환 능력을 대부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만 잡혀도 소득을 증빙하고 대출이 잘 나가는 편이고요. 가계대출은 당연히 프리랜서 소득이 찍히는 지급 총액에 맞춰서 DSR이 산정돼서 대출이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한 5천만 원 이상 찍혀야 되나요? 5천만 원이 허들이 너무 높은데요. 최소 2, 3천? 최소 2, 3천? 한 2, 3천 정도는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크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대출을 받을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상황을 먼저 아는 거고 내 상황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신용점수 750점 이상 나올 거. 이게 기본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다음 내 주택 수 아는 거, 소득 수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가진 상황, 투자금 아는 거. 이것들을 알고 나서 이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나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제 물건을 찾는 건데 여러분들 이 기준점이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신용점수 같은 경우에도 토스 켜면은 이 나이스하고 K12 점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토스 켜서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4대 보험 들어가는 직장이 있다라고 하면 작년 원천 징수 사업자라면은 내 사업 소득에 대한 증빙하면 되고 그 다음 주택수야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는 알고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 요 네 가지만 한 번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대출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는 나 이 정도 금액에서 대출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똑같은 물건 들어갈 수 있겠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첫걸음을 떼기가 힘드신 게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어려우니까 내가 뭐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GPT 검색해가지고 나 대출 나오니 물어보는데 그 GPT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촬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2인자. 내가 전세 대출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내가 타이밍 맞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까다로운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전세 대출이 이제 개인 가계 대출이라고 포함되는 대출인데요. 먼저 개인 가계 대출의 정의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개인 가계 대출은 이제 똑같이 부동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잡고 이뤄지는 대출을 이제 개인 가계 대출, 본인 소득과 부채 이런 신용점수에 따라서 DSR, DTI 이런 것들이 맞아야 나오는 것이 개인 가계 대출이에요. 근데 이 가계 대출 중에도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내가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 그리고 두 번째 생활 안정 자금. 첫 번째는 구입 자금으로 말 그대로 내가 이 대출을 받아서 이걸 구입하는 자금이에요. 이 용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내가 취득하는 시점부터 3개월까지가 이 구입 자금 대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취득하는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대출로 진행이 돼요. 3개월 이후에 받으면. 근데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에 포함된 게 전세대출,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대출들이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택 취득 금지 조항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중에 간간이 나옵니다. 본인이 전세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세대출 안에 주택 취득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낙찰 받아서 전세대출 해준 은행에서 그 조항이 있었는데 모르고 낙찰을 받았어요. 주택을 취득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아이고. 대출금 회수하고 사장님은 3년간 대출이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모든 은행에서. 예. 그래서 본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어떤
어떤 소득이고 어떤 대출을 어떤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항상 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한이 상실된 분들 은근히 봤어요. 그러면은 본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리스트를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파악하셔야 될 게 본인의 주택 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 금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자금의 용도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을 하시고 은행에 물어보셔서, 그리고 신용 점수, KCB 나이스 점수 꼭 확인하시고요.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은 내가 어떤 대출이 될지, 대출이 어떻게 나올지는 다 판단이 가능하다. 네. 부동산 2인자. 부장님 요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계속 잡겠다고 하잖아요. 대출 시장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좀 감지가 좀 되나요? 좀 어떤가요? 대출은 네. 지금 정권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절대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금리도 지금 아시겠지만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이제 2번 더 인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뭐 7월, 뭐 10월 이렇게 2번 정도 인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던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럴 때가 나는 기회라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대출 무서워하고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원리금 부담에 대한 상환에 대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경매법정이 횡해져. 경매법정이 횡해지면은 뭐 저 입장에서는 좋죠. 그냥 입찰하면 저가에 낙찰받아가지고 빨리빨리 떨어버리고 끝내면 되니까. 근데 이게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대출이 아예 막히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런 경우만 아니라 투자자한테서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출 특강에서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에게만 1대1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이런 시기 관련돼서 비슷한 대출에 대해서 좀 쪼이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뭐 2021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냐 하면은 후순위로 온라인 P2P 사이트 통해서 대출도 받았고, 금리 뭐 한 9% 정도, 10% 정도 해서 받았고, 대부업체로도 후순위 대출 많이 땡기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법도 있지만 좀 난전한 방법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사업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누군가의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매매 사업자로 단타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일단 여기에서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부업체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대부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구상 중이고, 꽤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저희가 구상을 했고, 꽤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 안 되면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대출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쪽 방향으로도 지금 좀 생각 중이다. 물론 이거 외에도 뭐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남들이 투자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그때 저희는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가요? 아까 매매 사업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딱 그거예요. 자금 용도 외에 사용하지 말라. 그럼 그 자금 용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자를 대출을, 아까 매매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면 매매 사업자는 매매업을 하라는 용도예요. 이거를 부동산을 사서 뭐 리모델링 하든 이렇게 해서 팔아서 그 수익을 내라. 그래서 매매 사업자 대출은 매매업을 해라. 임대 사업자 대출은 임대 사업을 위한 대출이 나가는 거니까 임대업을 해라.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막 체인점도 나오고 막 여러 개 나왔어요. 뭐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는 똑같아요. 그 대표님이 이건 복지를 위해서 직원의 예를 들어 숙소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게 자금 용도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당연히 그 직원이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의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겠죠. 돼 있는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자금 용도가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받을 사업자 대출을 받을 거면 그 사업자의 자금 용도만 맞추면 됩니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 풀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 풀려도 네. 되겠어요, 이거? 이건 괜찮아요. 아, 이거 괜찮나요? 지금 음식점이잖아요. 지금 다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놓고 이거를 이제 전세를 주고 대출을 갚아버리면은 이 걸린다. 맞죠. 매매 사업자 기준으로 매매업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월세 두면 안 되고 전세 두면 안 되고 본인이 살아도 안 되고 전입도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정부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부동산 2인자.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지금 법인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좀 계시거든요. 법인 대출 나오나요? 주택 대출? 법인은 일단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요. 아예요? 법인이? 안 나옵니다. 작년 왜 막혔죠? 9월인가 10월부터 막혔어요. 야, 이게 아예 막혔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법인들은 보시면은 주택 아닌 것들, 네. 상가, 토지 이런 걸로 많이 낙찰을 받으시는데 아예 안 나오나 보네. 어쩐지 법인 투자가 약간 시들시들해지고, 이 투자자가 지방으로 좀 몰려가더라고요. 그쵸. 지방 규제가 없으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법인은 한 60% 정도 생각하면 좋을까요?
법인 투자? 보통 통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세요. 2020년도 법인 만드셨던 분들, 아직도 열심히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수도권 지금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반드시 보셔가지고 지방으로 해서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대출이 좀 더 잘 좋게 받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대출을 잘 받는다, 현명하게 받는다. 이게 그냥 무식하게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현명하게 내가 조금 더 뭐 금리도 비교해보고 막 이런 각종 조건들을 보고 그런 것들 어떻게 좀 괜찮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런 분들은 아 이게 언젠가는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좀 보시나요? 당연히 우리 멘토님도 강의하시다 보면은 이렇게만 해라 하는데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말 안 들으시다가 그쵸. 나중에 또 네. 와가지고 멘토님 어떻게 하죠 하는데 이미 일 다 터지고 나서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나도 하지. 이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이제 국장님께서 성심성의껏 이분 상황 최대한 한도랑 이자율 가장 좋은 걸로 이제 세팅을 해드렸는데 그거 하는데 이제 노동력을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이시고. 근데 안 한대. 딴 데서 한대. 근데 이제 딴 데서 한다고 했다가 거기서 갑자기 불발됐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도와주시고 들은 것만 한 3분 넘은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일단은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초보자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분들이 대출이 정말 어려울 때나 뭐 특수물건이나 정말 대출이 안 나오는 시점에 분명히 저한테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초보자분들이나 그런 실수를 뭐 하시는 분들도 정말 끝까지 그냥 입찰 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도 질문이 되게 많은 게 법무사비, 법무 비용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 그거부터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법원 앞에 가면은 대출 상담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수익 구조가 뭐냐 하면은 대출을 알선하면서 나오는 비용을 받는 게 그분들의 알선 수수료입니다. 즉 그분들은 거기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업을 하는 주체인 그 대출 상담사분들은 본인들이 이 은행들 다 돌면서 소통 다 하면서 금리 조건 다 받아보고 이자율 받아보고 비교 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좋은 조건으로 받게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법무사 비용보다는 당연히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수수료가 법무사비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법무통 비교해가지고 저희 카톡방에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법무사비 비싸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법무통에서 뭐 한 5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럼 당연히 저희 경매 대출에서 법무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 3배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50 나올 거 한 150 정도 나온다. 왜냐면 이 대출 상담사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대출 알선도 해주고 일정도 조율하고 다 맞춰가지고 금리 비교도 하고 그 모든 조건들 다 맞춰가지고 주는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이제 그 시간을 오롯이 해서 발품을 팔고 은행 다 비교해가면서 대출 나올지 안 나올지 검토까지 다 해보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들을 나누자면은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돈을 드리고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용은 당연한 거고 그 비용이 너무 과도하지만 않다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뭐 대출 알선해서 그거 말고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또 각 금융기관과 커넥션을 하나하나씩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대북에 다 돌아다니면서 금리 좋은 거 특판 다 비교하면서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까지 하면 나 투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무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크게 보면 저는 이제 딱 3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우리 뭐 사고 터졌을 때 쓸 수 있는 변호사비. 두 번째가 세무사비. 세무 비용 아끼겠다고 몇십만 원 아끼겠다고 이거 세무사 안 맡기고 내가 세금 신고하잖아요. 그 몇 천만 원씩 털립니다. 문제되면 몇 억씩 터져요. 전문가분들이 문제 생겼을 때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돈을 줍니다. 다시 환급을 해줘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대출 관련된 부분들. 대출이 문제가 생기면 이 부동산을 못 사는데 어떡해.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고 내가 드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가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건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불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믿을 만한 눈탱이 치지 않는 그 대출 전문가를 만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일단은 저희랑 같이 하시는 홍 국장님은 믿을 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제 강의를 하거나 혹은 저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분들은 제가 아마 어떻게 강의를 하고 수강생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실 겁니다. 혹은 영상에도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는 절대 막 과도하게 눈탱이를 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하는 만큼 받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 홍현우 국장님께서 정말 잘해주십니다. 상담도 잘해주시고 사전에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 대출 조건도 정말 잘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힘든 시기에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대출에 관련된 좋은 분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홍현우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대출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이 어려울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대항력인 임차인, 인수금액 낙찰자가 생기는 경우 있지. 예, 일반 건축물, 뭐 유치권이 있는데 성립되진 않지만 그런 특수 물건들 이거 일반 시중은행 대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물건들에는 당연히 더 비용이 나오겠죠. 네, 당연한 네, 거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은행 지점장이든 은행 담당자와 그거를 다이렉트로 소통을 해요. 뭐 예를 들어 금리 특판 조건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특수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대출을 풀어야 되고 어떤 좋은 조건을 만들어낼지 되게 노력을 많이 쏟아요. 그렇게 노력을 쏟아서 이런 대출이 진행이 되고 좋은 금리 조건이 나오고 하는 건데 대부분이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모르니까 예, 이렇게 모를 영상을 수밖에 남기고 없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무비나 이런 것들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데도 있어요. 법무사에 맡겼는데 잔금 내기 전날에 견적서를 보내주는. 좀 있죠. 아예 심사 넣기 전에 얘기합니다, 저는. 야,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은 금융기관에 직접 쇼부를 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은 절대 못하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심지어 저는 예를 들어 뭐 특수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은 그 은행 지점장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예를 들어 뭐 유치권이다. 근데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변호사의 그런 법적 판례가 없으면 이거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진짜 그런 법적 판례부터 변호사 검토 의견서가 될 수도 있고 PPT로 발표하듯이 가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 이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수물건들 수강생 모의권 많이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일단 깨서 보내드리긴 하지만 안 깨서 할 때는 일단 그런 물건 대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근데도 이렇게 대출이 나올 수 있게 뒤에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2개를 한꺼번에 낙찰을 받아서 오든지 아니면 3개를 한꺼번에 낙찰을 받아서 오시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일단은 이게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잘 아는 사람을 찾기도 힘든데 제대로 내 일처럼 해주는 사람들과 사기 안 치는 사람들 찾는 게 정말 힘듭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저희를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저희 부동산 2인자에서 대출 잘 진행해 줍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출 관련된 조건들이나 아니면 뭐 방향들 그런 것들은 저희 대출 특강들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출 특강 있을 때 신청하셔가지고 오프라인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궁금하신 것들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2인자. 오늘 이제 세 줄 요약으로 해서 보면은 대출을 받을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아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내 신용점수 알아야 되고 주택수 알아야 되고 내 투자금이나 아니면 내 가용한 자본금 그다음에 내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다.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대출을 잘 받고 대출이 문제없이 나오는 건데 저랑 같이 하는 홍현우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대출을 잘 내주는 사람이고 안전하게 내 물건처럼 해주는 사람이다. 가장 마지막 세 번째, 궁금한 게 있다. 내가 아직도 대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게 있으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대출 관련된 특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홍현우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리니까 대출 특강 신청해 주시고 아마 조만간 대출 특강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전문가를 모시고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일이었습니다. 저 또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굉장히 큰일이었고 대출 부분에서 저도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건이 되고 10건이 되고 100건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자본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하나의 일부분이구나. 내가 한 번만 대출에 관련된 부분들을 깨차고 나면 그 다음번엔 똑같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저희 부동산 2인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 입찰 상담 맡기시는 만큼 저는 그 대출만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대출 받고 투자 한꺼번에 하실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할 거고 저도 같이 투자할 거고 같이 대출을 해드릴 거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2인자의 안준호 수석 멘토였습니다. 홍현우 국장이었습니다.